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그 말이 먼저 터졌어요. 목소리를 누르려 했는데도 복도 공기 위로 툭 튀어 올랐습니다. 응급실 앞 조명이 한번 흔들렸고 문턱 너머에서 누군가 나직하게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낡은 군용시계가 그 남자의 팔목에서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 환자들을 끌어안고 뛰던 그 팔목과 똑같은 위치에 흉터까지 남아 있었어요. 숨이 한번 막혀서 스카프 끝을 쥔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기계음 섞인 응급실 공기 속에서 말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죠. 아이의 인슐린 펌프가 짧게 깜빡이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10년 전 잿빛 새벽과 겹쳤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험금 들고 도망갔다고 믿었던 사람, 딸을 죽였다고 믿고 내가 직접 내쫓았던 사람,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왜 내 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같았어요. 아침 8시 복도 끝에서 멈춘 조명이 천천히 깜빡였죠. 옥자는 스카프 끝을 한번 쓸어쥐고 라운딩 표를 들여다보며 익숙한 문패들을 지나쳤습니다. 같은 이름들, 같은 걸음수, 같은 숨결이 이어졌어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식은 미역국 냄새가 미세하게 올라왔죠.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는 손끝이 오늘도 조용히 떨렸어요. 카드 지갑을 꺼내 딸 사진을 한번 스쳤지만 지갑은 금방 닫혔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 없는 공기 속에서 자동문이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앞에 구부정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숨을 고르며 팔을 잡는 작은 아이가 있었고요. 옥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들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저 낯선 스침이었죠. 하지만 발끝은 잠시 멈칫하더군요. 저 아이 어디서 봤더라. 그 생각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옥자는 10년 전 화재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다시는 보지 않으려던 CCTV 복구 영상이었죠.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 급히 환자를 깨우던 팔목이 보였는데 거기에 낯익은 군용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시계는 사위가 예전에 차고 다니던 것이었죠. 옥자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손등의 움직임이 묘하게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지? 며칠 뒤 식당에서 또 그 남자를 보았을 때 옥자는 그렇게 중얼렀죠. 알바 복장, 설거지물에 젖은 손,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 그는 얼마 전 응급실 앞에서 스친 그 남자였습니다. 아이도 함께 와 있었어요. 허리춤에 작은 인슐린 펌프가 매달려 있었죠. 기계음이 미세하게 울리자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줄을 살짝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딸 미정의 어린 시절과 겹쳤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휘어지는 모양까지 너무 비슷했죠.
옥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곧 멈췄어요. 저 아이 치료비 꽤 들 텐데. 그 생각이 한번 뿌리를 내리자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 이름 알아봐요. 병원비는 정산팀에서 알아서 처리하고요. 말투는 단정했지만 비서는 옥자의 눈이 평소보다 조금 더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병원 창밖에 가만히 기대 있었어요. 아래 주차장에서는 그 남자가 오래된 자전거에 상자를 묶어 올리고 있었죠. 그 장면은 상위 세계와 하위 세계의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스카프를 여며 쥐며 한마디를 흘렸죠.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남자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녁은 늦어?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옥자의 손등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렇게 아주 조용한 첫 접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뇨 환아 보호자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담당 간호사가 가벼운 에러로 자료를 잃어버리자 옥자는 이상할 만큼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 남자 아버지라 했죠. 시간이 되면 불러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간호사는 옥자의 눈빛이 평소보다 한 겹 부드럽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준호가 교육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허리를 낮추며 인사했죠.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는 불필요할 만큼 공손했습니다. 오래 누명 속에서 배인 말투였겠죠.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인슐린 펌프 사용법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옥자의 손은 리모컨을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준호의 옆모습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팔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화재 당시 뜨거운 문고리를 잡았던 자리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게 숨을 고르더군요. 아이한테는 괜찮겠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옥자의 대답은 짧고 단정했지만 목 뒤로 스카프를 쓸어 넘기는 손동작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옥자는 우연을 가장한 방식으로 준호를 또 불렀죠. 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네. 직접 들은 게 있어야 합니다. 옥자의 말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굳이 글을 부를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죠. 다은은 그날따라 병원 복도에서 작은 공책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내밀자 그 눈웃음이 또 옥자를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이사장님은 여기 매일 오세요? 아이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호기심이 가벼운 숨결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대답 대신 아이 옆에 놓인 인슐린 펌프줄을 정리해 주었죠. 이건 잘 관리해야 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이는 그 말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집무실 불을 오래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딸 미정이 남긴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몇 장 넘기다 말고 페이지 한쪽 끝에 흐릿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행정실 계속 이상함. 미라 언니와 상국 실장, 그날.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손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책상 위 조명이 낮게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 옥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옥자는 오래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남긴 백업 메일 중 하나에 화재 전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그 안에는 준호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 기사님, 지난번 전기 배선 얘기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병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옥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딸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옥자는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날 기억나십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공기 전체가 멈추는 소리였죠.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잊어본 적이 없어서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조심스레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전기실 냄새를 맡았고 배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구역이 계속 뜨거웠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처리된 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잠시 굳어 있었어요. 옥자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죠. 창밖 주차장으로 눈을 둔 채 스카프 끝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멈춘 손끝에서 관계의 방향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옥자는 다시 딸의 수첩을 펼쳤어요. 미정이 생전에 기록해둔 작은 흔적들, 점심시간에 적어둔 짧은 메모, 행정실장 이름 옆에 붙은 작은 물음표, 미라의 사인을 급하게 둘러싼 동그라미. 그 조각들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중심엔 늘 준호가 있었어요. 딸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 믿음의 대상이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라는 것이 옥자의 마음을 여러 겹으로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 남은 조명은 하나뿐이었어요. 옥자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조용한 결심이 마음 한쪽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와 다은, 그 두 사람에게 향하는 시선이 이제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회계팀에서 올라온 서류 묶음이 옥자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정산 내역, 화재 직후 일괄 처리된 서류들. 평소라면 형식적으로 넘겼을 텐데 그날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종이 한 장이 유독 얇게 느껴졌죠. 보험금 청구서를 처음부터 다시 들춰보자 도장 모양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돋보기를 썼어요. 잉크 번짐과 각인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그때 쓴 게 아닌데. 짧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간단한 보고를 하러 들어온 행정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문서, 당시 유족 대표가 조기 종결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족 대표? 예. 한미라 공동이사님이 직접. 그 순간 방 공기가 한층 낮아졌어요. 옥자는 대답 대신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에 닿은 손끝이 차게 식어가자 오래 묻어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비상벨 점검음과 비슷한 경보 테스트 소리가 복도에서 흘러들었어요. 그 소리에 옥자의 가슴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0년 전 새벽의 잿빛 기억이 스며들었죠. 고개를 돌렸을 때 연기 사이로 미정이 환자들을 향해 손짓하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이쪽으로. 그 목소리가 멀어지며 흔들렸죠. 문고리를 쥐었던 손끝의 뜨거움. 뒤로 끌려오는 소리. 어둠 속에서 들리던 환자들의 헐떡임. 옥자는 그때 끝까지 가보지 못한 복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직원의 목소리에 현재가 다시 돌아왔어요. 옥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류를 정리해 밀었습니다. 이 문서들 원본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행정실장도 조만간 따로 보자고 하세요. 그날 오후 조상국 실장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말투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손등은 서류철을 잡은 채 약하게 떨렸습니다. 옥자는 군더더기 없이 물었습니다. 당시 보험금 서류 꼭 이렇게 서둘러야 했습니까? 조상국은 짧게 숨을 마셨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땐 미정이가 말끝이 스스로 끊겼습니다. 조상국은 고개를 낮췄지만 그 아래서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옥자는 그의 태도에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원본 서류들 금고에서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물러났지만 복도에서 발걸음이 짧게 멈추는 소리가 뚜렷했죠. 마치 계산하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다시 미정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책장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행정실에서 뭔가 숨기는 것 같다. 미라 언니가 자꾸 급하게 지시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 공기가 깊게 가라앉았어요. 며칠 뒤 은퇴한 소방서장 최병호가 병원에 들렀습니다. 옥자가 요청한 기록 때문이었죠. 그는 오래된 화재 보고서를 한 묶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간대별 이동 기록, 누가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 당시 마지막으로 잠긴 문, 그리고 짧게 덧붙였어요. 이건 공문서에 안 들어간 초안입니다. 삭제됐더군요. 그 초안에는 미라와 조상국의 이름이 시간이 찍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두 사람이 3층 배선실 근처에 있었다는 흔적. 옥자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쥐었어요.
왜 그 시간에?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최병호는 들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빨리 종결됐거든요. 창밖의 조명이 천천히 켜지기 시작하자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금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얇게 들렸고 자동문 열리는 속도마저 느린 듯 했죠. 공기 중의 무게가 하루 전과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오래 덮여 있던 진실이 틈을 내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밤 옥자는 미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카프를 쓸어쥔 채 컴퓨터에 꽂아보니 짧은 음성 메모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음성은 지직거렸지만 두 번째 파일은 또렷했습니다. 행정실장님이 자꾸 보험 얘기를, 미라 언니가 오늘도 무슨 서류를, 뭔가 이상해. 말이 끝나지 않은 채 끊겼습니다. 옥자의 손끝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모니터 화면의 빛이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방 안의 조명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바람이었지만 묘하게 차가웠죠. 옥자는 스카프를 여며 쥐며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결심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라고 믿지 않았던 남자. 병원 구석에서 아이와 함께 버티던 남자.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을 서성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너 얼마나 알고 있었니? 벽에 걸린 딸 사진은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옥자는 다시 한번 스카프 끝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이번에는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작은 조각들이 개인 간의 오해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일은 병원 전체의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번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림자가 이제 옥자의 삶 전체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묵직했어요. 손녀 병실의 공기는 늘 비슷했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 인슐린 펌프의 규칙적인 기계음, 침대 난간의 차가운 촉감. 옥자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스카프 끝을 한번 쥐었다 폈죠. 마치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 숨을 고르는 버릇처럼요. 그날도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은이 공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작은 소방차, 노란 헬멧, 검은 장화. 아이의 손끝이 연필을 따라가며 조심스러운 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슨 그림이야? 옥자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나중에요. 소방관이 되면요. 여기 병원에도 오려고요. 불이 나면요. 말끝이 작게 웃음으로 흘렀지만 옥자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침대 발치 쪽 서랍을 정리하던 옥자의 손끝에 낯선 종이가 걸렸어요. 가느다란 메모지 한 장.
접힌 자국이 깊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펼쳤어요. 짧은 문장이 검은 펜으로 눌리듯 쓰여 있었죠. 이사장님, 손녀분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파시는 건 병원에 좋지 않습니다. 문장은 공손한 척 끝을 말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이를 쥔 옥자의 손등에 피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한순간 가늘어졌고 방 안 조명이 조금 더 차갑게 보였어요. 다은이 조용히 묻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옥자는 아이를 돌아보며 억지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지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종이를 쥔 손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옥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층별 안내판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 위 형광등이 미묘하게 웅웅거리며 울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바람이 옷깃 사이로 깊게 들어왔어요. 옥자는 스카프를 여미고 주차된 차량 사이 좁은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앞에 익숙한 등이 하나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오늘도 오래된 자전거 옆에 서 있었죠.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고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전거 짐칸에 물건을 고정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 옆 기둥 뒤에서 2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짤막한 신음, 몸이 부딪히는 탁한 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플라스틱 케이스 부딪힘. 옥자는 발걸음을 본능처럼 멈추었습니다. 조용히 좀 하시죠. 병원입니다. 거친 속삭임이 어둠 속에 묻혔어요. 괜히 나대지 마세요. 10년 전에 혐에 벗은 것도 아닙니다. 준호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지만 어깨로 몇 차례 밀침을 당했습니다. 자전거가 한쪽으로 쓰러졌고 작은 라이트가 바닥에 굴렀어요. 그 빛이 낡은 군용 시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자의 눈이 그 빛에 박혔어요. 10년 전 CCTV 속에서 환자들을 깨우던 팔목에 걸려 있던 그 군용 시계. 지금 주차장 바닥 가까이에서 떨리는 빛과 겹쳐졌죠. 그만. 옥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크게 외친 것도 아닌데 주변 공기가 잠시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2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 쪽으로 돌아왔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십니까? 조용한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누가 다치면 그 책임 누가 질까요? 2 사람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뺐습니다. 뒤돌아가면서 한 명이 낮게 흘렸어요. 괜히 나서다가 더 잃지 마시죠, 강 기사님. 그 말이 공중에 붉은 잔상처럼 남았어요. 준호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입가에 얇게 터진 상처에서 피가 조금 스며 나왔죠. 옥자는 가까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받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사과할 사람은 다른 쪽 같네요. 옥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 사이가 길게 띄어져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환풍기 소리만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다은의 병실에 약품 투여 시간이 바뀌었다는 전산 기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의무기록상엔 누군가가 옥자의 이름을 빌려 전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찍혀 있었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옥자가 말하자 간호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사장님 성함으로 찍혀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옥자는 그날 약품 라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눈치를 채고 실제 투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만 섞였어도 아이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머릿속 그림이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손이 식탁 모서리를 쥐듯 굳었어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손녀를 겨냥한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깊이 눌렀습니다. 그 즈음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왔어요. 의제 병원 경영진 재정비. 통보 메일의 말미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이사장님의 최근 판단 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 옥자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단어 몇 개뿐인데 오랜 세월 함께한 동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회의 당일 회의실 조명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자리를 잡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분한 손동작, 깔끔하게 묶은 머리. 누가 봐도 이 병원의 미래를 맡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끄틈이 어딘가 단단하게 닫혀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재정 자료가 빔 프로젝터에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부채 규모, 수익 감소, 투자 대비 손실.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숫자들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모두 옥자 쪽으로 날아오는 돌처럼 보였어요. 이사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묵직하게 떨어졌어요. 옥자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준비한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손녀분 문제나 오래전 일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신 건 아닌지 이사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실 공기에는 이미 그 단어의 그림자가 퍼져 있었어요. 옥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10년 전 일, 이제 와서 다시 들춰보는 게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조상국은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를 훑고 있었죠. 미라는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문제나 화재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요. 그 말에 옥자의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하얘졌습니다. 종결. 그 단어가 10년 전 새벽의 연기와 겹쳐 떠올랐죠. 그 순간 옥자의 머릿속에 며칠 전 메모가 스쳤습니다. 진실을 파시는 건 병원에 좋지 않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최근 몇 달 사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러운 말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옥자의 판단 능력에 흠집을 내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옥자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쪽이 한번 깊게 조여들었다 풀리는 느낌이었죠. 건강검진은 이미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이 분명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제 검사 결과를 제대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10년 전 화재, 그 사건, 누가 서둘러 종결하자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옥자의 시선이 무심한 듯 벽면을 스쳤다가 천천히 한 곳에 멈췄습니다. 미라와 그 옆자리 한 칸 뒤에 앉은 조상국 쪽이었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는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미라가 단정하게 말했어요. 환자와 직원들의 상처도 있는 일이고 이미 유족들과 협의해서 그 유족 대표 내가 맡았었지. 옥자의 말이 그 위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단어들이 가늘지만 정확하게 박혔어요. 미라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그땐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셨고, 그래서 내가 대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보험사와 합의를 서둘렀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도 몇 번 이어졌고요. 조상국이 그제야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당시에는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오래 버티려면 그 오래 버티는 일에 내 딸의 죽음과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는 조금 정확히 알고 싶어졌어. 옥자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말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쪽 바닥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손녀 병실에 남겨진 메모, 주차장에서의 습격, 전산 기록 속에 찍힌 가짜 지시.
자신이 병원을 지키겠다며 만든 구조가 지금은 손녀와 사위를 조용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라는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사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동이사 체제를 조정하고 주요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쉬시는 편이 그 말이 사실상 퇴진 제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죠. 조상국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미라와 짧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옥자는 혼자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이제는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옥자의 그림자는 작게 줄어들어 있었죠. 손을 무릎에서 떼어 책상 위에 올려보니 살짝 떨리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10년 동안 쥐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저 아이와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복도에 나오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리고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은 채 졸고 있었죠. 준호가 옆에서 허리를 세워 앉아 있다가 옥자를 보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회의가 길어져서 아이가 좀. 옥자는 대답 대신 다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려봤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생각보다 더 따뜻했죠. 다은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끝나셨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낮게 울렸어요. 기다렸구나. 아이의 눈에 잠결에 묻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요. 이사장님이 우리 병원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옥자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지켜주는 사람. 지금 이 병원이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었죠. 복도 끝에서 소방설비 점검 안내 방송이 짧게 흘러나왔어요. 비상벨 시험음이 작게 울렸다 꺼졌습니다. 그 소리에 옥자는 본능처럼 눈을 한번 감았다 뜨더군요. 연기, 뜨거운 난간, 딸의 목소리, 그리고 환자들을 깨우던 군용 시계의 팔목. 현재와 과거가 겹쳤다가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눈을 뜬 옥자는 조용히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또렷해졌어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버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다은과 10년간 묻혀있던 기록들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병원과 가족, 시스템 전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집무실로 돌아와 소방서장 최병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록들 더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느 때보다 분명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다는 초안들 전부, 그리고 그날 새벽 전기실 근처 CCTV 위치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옥자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병원 시스템 전체를 의심하는 밤이었어요. 주머니 속 카드 지갑을 꺼내 딸 미정의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엄마가 믿었던 사람을 다시 믿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은 병원과 가족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 될 테지만요. 법정 안의 공기는 병원 복도와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묵직했어요. 병원 옥상 바로 아래층, 비어있던 소외의실 한 칸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옥자, 최병호, 그리고 강준호. 창밖으로는 재활병원 마당의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유리창에 비친 옥자의 얼굴은 밤새 잠을 많이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눈동자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최병호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화재 기록 묶음, 초안 보고서, 당시 도면, 그리고 인쇄된 몇 장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였죠. 그는 한 장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공식 보고서에선 빠진 페이지입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3층 배선실 앞 복도. 사진에는 어른 둘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벽 쪽 배선실 근처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구석에 새겨져 있었죠. 940일. 이사장님 따님 미정 씨가 남긴 메일에 있던 시간하고 같습니다. 최병호의 말에 옥자의 손등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조용한 펜 소리가 방안 공기 위로 얇게 올라왔어요. 잠시 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리는 복도, 휠체어, 지나가는 간호사. 그러다 화면 한쪽에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 다른 한 사람은 명찰이 달린 조끼 차림이었죠. 줌을 당기자 얼굴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한미라, 그리고 조상국. 미라는 서류 봉투를 안은 채 배선실 문고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조상국이 허리를 굽혀 뭔가를 바닥 근처에서 만졌다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작은 레버처럼 보이는 곳을 스친 뒤였죠.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10년의 시간에 작은 구멍을 냈어요. 이건 복구된 겁니다. 당시엔 손상됐다고 해서 빠졌고요. 최병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서버에 자동 저장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이 한순간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던 장면들 사이로 이 새로운 영상이 파고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겁니다. 최병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CCTV, 또 다른 복도. 이번엔 연기가 이미 복도를 채우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구석에서 누군가 환자를 깨우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환자의 팔을 걸치고 몸으로 지탱하며 계단 쪽으로 이끌었죠. 팔목에 낡은 군용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줌이 더 들어가자 시계줄의 흠집까지 보였어요. 옥자는 모니터에 얼굴이 가까워진 줄도 모르고 한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시계, 지금도 준호의 팔에 그대로 걸려있는 그 낡은 군용 시계였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환자를 넘겨주고 다시 복도로 돌아가며 연기 사이로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입모양이 잠깐 보였습니다. 입술이 만든 모양. 미정 씨. 옥자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크게 흔들렸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게 방화범의 모습입니까? 이사장님. 최병호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 저는 10년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를 꺼냈고 끝까지 남아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동안 속에서만 되뇌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오늘 이사회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최병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커버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옥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보험 메일은요? 그 질문에 최병호 대신 옆에 있던 준호가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등에는 어제 생긴 듯한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당시 저한테 왔던 메일 백업입니다. 사내 계정이 막히기 전에 개인 메일로 옮겨둔 게 있어서요. 파일 안에는 인쇄된 메일들이 차곡차곡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발신인 한미라, 수신인 조상국.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 이미지 손상 최소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유족 대표 서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은 화재 발생 다음 날 새벽. 옥자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따라 읽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보이던 작은 글씨가 이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이걸 회의에서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최병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록은 기록입니다. 옥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이 가만히 나가 있었습니다. 마당, 벚나무, 병동 창문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인슐린 펌프 소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을 손녀를 떠올렸어요. 잠시 후 옥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스카프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을 조금 바꿉시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이 또렷했어요. 내 건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 좋아요. 대신 그 전에 이 병원의 건강 상태도 같이 봅시다. 그 말에 최병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이사회실 앞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화분 잎사귀도 누군가 물을 주고 그대로 놓고 간 듯 아직 축축했죠. 준호는 회의실에서 조금 떨어진 벽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참석자는 아니었지만 안전 관련 참고인을 잠깐 부를 수 있다는 명목으로 대기 중이었어요. 손목의 군용시계가 은색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계줄을 만지작거렸어요. 10년 동안 팔에서 벗긴 적이 거의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최병호가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준비는 괜찮겠습니까? 준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은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이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줄지어 앉아 있고 스크린에는 재정자료 첫 장이 준비되어 있었죠. 한미라는 화면 쪽을 향해 앉아 있다가 문소리가 나자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최 서장님까지.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겉으로는 반가운 인사였지만 옆에 서 있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라의 눈꺼풀 아래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전 관련 참고인입니다. 옥자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미라는 바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잠깐 앉으시죠. 다만 회의 진행은 저희 이사회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발음 하나하나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는 형식대로 시작됐습니다. 재정자료 보고, 부채 현황, 향후 투자 계획, 프린트물 넘기는 소리와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옥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제 하나를 앞쪽으로 당기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건과 관련된 병원 대응. 오늘 제 건강 이야기를 하겠다면
그 문제부터 같이 다루고 싶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그러니까요. 옥자의 말이 그 위를 가볍게 덮었습니다. 정말로 잘 종결된 건지 확인만 해보자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에서 최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사람입니다만 기록은 아직 제 손에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초안 보고서, 도면, 그리고 USB 한 개. 우선 당시 공식 보고서와 초안의 차이부터 보시죠. 스크린에 두 문서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한쪽에는 이사회와 보험사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다른 한쪽에는 소방서 내부 초안. 페이지를 넘길수록 빨간 형광 표시가 군데군데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된 항목입니다. 최병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3층 배선실 인근에서 병원 행정 책임자와 이사 한 명이 포착된 기록. 그리고 배선실 출입 조작 가능성. 회의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묵직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이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최병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조금 뒤 CCTV 영상이 스크린 중앙에 떠올랐어요. 조금 전 소회의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 3층 복도, 배선실 앞. 서류 봉투를 아는 사람, 그 옆에서 레버 쪽을 살피는 사람. 영상이 확대되자 회의실 곳곳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옆얼굴이 화면 한쪽에 선명히 잡혔습니다. 조상국의 어깨와 뒷모습, 명찰, 입가에 굳은 성까지. 이 화면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최병호가 차분히 말했죠. 당시엔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영상 속 미라는 배선실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고 작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은 또렷했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조상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핍니다. 손이 벽 쪽 작은 박스 근처로 가더니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 잠시 멈췄다가 떨어졌어요. 영상이 거기서 끊겼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가득한 복도.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어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환자 침대를 밀며 나타납니다. 팔목에 군용시계. 여기 보이십니까? 최병호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시계가 화면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긁힌 자국, 다른 줄, 오래된 금속의 빛. 이 시계의 주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가깝게 앉아있던 준호.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팔목의 시계를 살짝 돌려 보였습니다. 스크린 속 시계와 그의 팔에 걸린 시계가 기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준호는 마이크 대신 그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전기실에서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회의실 안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선이 이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를 깨우고 옮기고 다시 돌아가고 한 번만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목소리가 크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어 사이마다 짧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붙잡고 있던 숨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간격이었죠. 그런데 제가 방화범이 됐습니다. 그 말에 옥자의 손이 책상 밑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손가락 마디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영상 몇 개와 오래된 기록만으로 10년 전 결론을 뒤집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한미라 이사. 옥자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그 한마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메일 내가 쓴 거 맞지?
옥자는 테이블 위에 인쇄된 메일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발신인 한미라, 수신인 조상국.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 이미지 손상 최소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유족 대표 서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라는 그 종이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서서히 들어 옥자를 보았습니다. 내 글씨 맞잖니? 옥자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구석이 없었어요. 미라의 속눈썹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목 뒤로 가져간 손이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건드렸죠. 한여름 오후 오래된 병동복도. 어린 미라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앞을 바쁘게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미정이 좀 봐.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픈지. 어머니는 아픈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 끝 의자에 앉은 미라는 서류를 무릎에 올린 채 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뭔가 돕고 싶은데 늘 한 발 바깥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항상 자신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미라는 입술을 한 번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 메일은 어머님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보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이 아주 조금 빨라졌어요. 화재 사건이 언론에 더 커지면 병원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직원들 생계는요? 저는 그걸 지키려고 한 겁니다. 조상국이 옆에서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로 급박했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그래서 배선실 점검 보고를 묵살했습니까? 최병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조상국의 입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이 문서 보고 받으셨죠?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전기 담당 강준호가 화재 전날 올린 점검 보고서. 3층 배선 과열 의심, 추가 점검 필요. 결제란에는 미라와 조상국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조상국이 입술을 몇 번 떼었다 붙였습니다. 그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누구한테? 조상국의 시선이 한순간 미라 쪽으로 갔다가 다시 테이블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행정실에서 병원 이미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문장은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그 떨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병원을 함께 지켜왔다고 믿었던 사람의 손이 지금 눈앞에서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죠. 조상국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전기실 문을 잠가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최병호의 질문은 짧았어요. 조상국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자기 안 어디에 손을 넣어 말을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미라 이사님 쪽에서 안전점검은 일단 여기까지만이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약간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문맥이 다릅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병원을 지키려고. 미정이는. 옥자의 말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 한 단어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내 딸은 그때 어디에 있었니? 미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10년 전 새벽 복도에 서 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연기가 올라오던 복도. 미라는 코를 막고 행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상국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죠. 보험사 쪽 연락은요?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 전기 누전으로. 어머니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마요. 지금 저 상태로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정 씨. 누군가가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미라는 그 소리를 한 번만 듣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류부터 정리해요. 이게 먼저입니다. 현재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미라의 목 뒤가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이 그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습니다. 말 한 줄이 공기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막으면 보험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기도 잠깐 차단하면 그 말의 끝자락에서 조상국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사님,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이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라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10년 동안 덮여있던 의미를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그 말에 옥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한순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복도, 연기, 딸의 이름, 군용시계, 응급실 앞에서 스쳤던 구부정한 남자와 헐떡이던 아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최병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들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사들 몇 명이 서둘러 말을 곁들였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이미지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보험 문제를 먼저 언급했지만 그 말들 대부분이 공중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옥자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허리가 밤새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들었습니다. 손등이 조금 떨렸지만 펜 끝은 종이 위로 곧게 내려갔습니다. 첫째, 1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병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합니다. 외부 인사도 포함해서요. 한 이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병원 이미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옥자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둘째, 오늘 영상과 문서, 증언을 모두 정리해서 관할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이름으로요. 조심스럽던 이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셋째, 옥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장으로서의 제 권한 일부를 정지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조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한 번 더 술렁였습니다. 다만 옥자는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미라 이사와 조상국 실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조사와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미정이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옥자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투명 포켓 안에 들어있는 딸의 사진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던 옥자는 시선을 서서히 돌려 한쪽을 향했습니다. 회의실 벽 가까이에 앉아있던 준호. 그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자세였습니다. 10년 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씩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옥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한번 멈췄다가 준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비어있던 의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의자 앞으로 다가간 옥자는 두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끌어왔습니다. 바닥과 의자 다리가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길게 울렸어요. 그녀는 그 의자를 준호 옆 회의 테이블 안쪽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먼저 그 의자에 몸을 낮추어 앉았습니다. 이제 옥자의 자리와 준호의 자리가 같은 줄에 놓였습니다. 이사들 시선이 테이블 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조금 뒤 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 한 명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손녀분이 잠깐. 간호사 뒤로 작은 머리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다은이었죠. 괜찮아. 들어와도 된다. 옥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주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본능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옥자가 손을 살짝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다은 쪽으로 또 하나의 빈 의자를 천천히 끌어왔어요. 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여기 앉아라. 말은 짧았지만 다은의 눈이 순간 크게 빛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의자 위에 앉아 세 사람의 어깨선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위치가 바뀌는 장면은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형식적인 호칭은 여전히 같았지만 자리 배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준호와 다은은 회의실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병원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자신에게 들리게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볼 거다. 그 말에는 직이나 권한 대신 한 노년 여성의 남은 생이 조용히 실려 있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침묵, 죄책감과 회피 위에 처음으로 올라선 한 걸음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결과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병원 복도와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어요. 소독약 냄새 대신 오래된 나무 의자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옥자는 방청석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재판부와 피고인석이 보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딸 사진이 든 카드 지갑이 쥐어져 있었고요. 피고인석 한쪽에는 한미라가, 그 옆에는 조상국이 서 있었습니다. 수에 위에 걸친 얇은 조끼, 법정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시선을 정면에 두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전 잠깐 방청석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옥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개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어릴 때 체온계 들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쳐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한미라, 피고인 조상국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펜을 쥔 방청객들 손이 잠시 멈췄어요. 기자들 키보드 소리도 잠깐 끊겼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안전점검 보고를 묵살하는 등 환자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말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옥자의 손가락 마디가 조금씩 굳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위험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점을 엄중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 이유가 길게 이어졌어요. 10년 전 전기 담당 직원의 과실이라는 네 글자에 묻혀버렸던 수많은 상황들이 오늘은 다른 언어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한미라에게는 징역년, 피고인 조상국에게는
징역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숫자가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 어딘가에서 긴 숨이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은 아니었고 탄성도 아니었어요. 말 대신 흘러나온 오래 참았던 숨소리 같았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의 깃부분이 작게 떨렸어요. 손등을 보니 감옥에서 생긴 듯한 잔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조상국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말을 들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마치 지난 10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한꺼번에 떠올리고 있는 사람처럼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뒤편 복도는 사람들 말소리로 금세 채워졌습니다. 중형이네.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지. 병원 쪽 파장이 크겠어요. 기자들의 짧은 대화, 유족 몇 사람의 낮은 중얼거림, 공무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옥자는 벽 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깨에 걸린 스카프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누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강준호였습니다. 정장은 오래 입은 티가 났지만 넥타이는 가지런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선고. 이 정도면 그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로 다 매길 수는 없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10년의 시간과 오늘 들은 판결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밟고 올라설 땅은 이제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다은이었죠. 재판정 출입구 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연필을 굴리던 아이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제 이사장님 병원 계속 다녀도 되는 거죠? 질문은 단순했지만 준호와 옥자의 마음을 동시에 건드렸어요. 준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서서 대답하는 것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죠. 대신 옥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다닐 거야.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이에게는 분명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법정에서의 선고가 끝난 뒤에도 병원 안의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이사회 구조였어요. 이사들 명패가 걸린 회의실 문 앞 안내판이 조용히 교체됐습니다. 가운데 붙어 있던 한미라 공동이사 이름이 내려가고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죠. 한재활의료공익재단 준비위원회. 옥자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성이 붙은 이름이 이제는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익 목적 재단의 이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어요. 재단 설립을 위한 첫 회의 날, 회의실 안에는 이사 대신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보건행정 쪽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분 전부를요? 한법률 자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옥자는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전부, 그리고 2딸 명의로 되어 있던 몫까지 일정 절차를 거쳐 재단으로 넘깁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옥자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카드 지갑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이미 한 아이는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아이에게 이 병원을 그대로 넘기는 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길인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군요. 미라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누구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신 이 병원이 더 이상 누군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늦은 정리 같습니다. 말 끝에 잠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더 이상 큰 반론을 내지 못했죠. 결국 병원 운영 주체를 공익재단으로 전환하는 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벽에 붙은 액자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재활병원이라는 문구 아래 작게 붙어 있던 한 의료재단 이름이 내려가고 대신 다른 문구가 올라왔어요. 환자와 지역사회의 병원. 중학생이 만든 표어 같기도 한 조금 투박한 문장이었지만 옥자는 그걸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 내부도 달라졌습니다. 강준호의 안전팀장 발령이 난 날 작은 인사 발령장이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현장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안전팀을 맡는 게 맞겠지요. 인사 담당 부원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옥자는 특별한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발령장 종이를 들고 집무실을 나온 준호는 잠깐 복도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물리치료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환자들, 걷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10년 전 자신이 가해자로 불리던 그 병원에서 이제 안전 책임자 명패를 달게 된 거였죠. 손에 쥔 발령장 모서리가 조금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어느새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그 말에 간호사가 웃다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예전부터도 강 기사님 때문에 더 많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쌓여있던 무언가를 조금 더 내려놓게 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졌어요. 초반 며칠은 기사 제목에 재활병원 화재 10년, 진실 드러나 같은 문장이 붙었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뒤로 밀렸죠. 병원 안에서는 TV 소리를 아예 줄여놓았습니다. 다만 어느 병실 TV에서 작게 들려오던 뉴스 앵커 목소리가 한 번씩 귓가를 스치곤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일부 정리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럴 때마다 옥자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나중엔 최종적이라는 단어보다 일부라는 단어에 자꾸 마음이 걸렸어요. 법은 어느 정도 정리해줬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까지 정리해주지는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병원 복도 끝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야간 모드로 바뀌는 시간이었죠. 간호사들이 퇴근 인사를 하고 돌아가고 청소하는 직원들이 수레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옥자는 한 바퀴 라운딩을 마친 뒤 복도 끝 스위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연기가 차오르던 복도에서 끝까지 켜져 있던 조명과 꺼져버린 조명이 섞여 있던 장면이 떠오르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눈앞의 복도는 불이 하나씩 순서대로 꺼지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질서 있게 옥자는 마지막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한번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내려가시죠, 이사장님. 뒤에서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안전 점검을 마치고 올라온 참이었죠. 응, 불 끄는 건 이제 내가 더 잘 알겠지. 옥자가 말하며 스위치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머리 위 조명이 부드럽게 꺼졌어요.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어둠 속에 서 있다가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 난간은 차가웠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재단 설립 허가가 공식적으로 났다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법적 절차의 마지막 도장까지 찍힌 거였죠. 원무과장과 행정팀이 모여 허가서를 돌려보는 동안 옥자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병원은 누군가의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 아래 움직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 한가운데 화재 재발 방지와 환자 안전 최우선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들어가도록 마지막까지 우기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로 한옥자였다는 걸 몇몇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말들 사이로 드물게 이런 인사도 섞여 들어왔어요. 덕분에 우리 환자들 조금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옥자는 그럴 때마다 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면 됐지. 속으로만 그렇게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 미정의 빈자리는 어느 날도 덜 비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직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사진을 보지 않기 위해 카드 지갑을 닫아두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일부러 지갑을 열어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의식이 생겼어요. 병원 식당의 풍경도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녁 시간엔 미역국 냄새가 살짝 올라오고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죠. 그러나 구석 자리 풍경 하나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혼자 앉은 한 노년 여성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벚나무 묘목이 병원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뿌리 부분이 흙자루에 감싸인 채 마치 누군가의 새 출발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한옥자는 약간 굽은 허리를 펴고 묘목 앞에 섰습니다. 스카프 끝이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옆에서는 강준호가 삽을 천천히 들어 흙을 고르고 있었고 다은은 손바닥만 한 물뿌리개를 꼭 쥔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발끝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쯤이면 되겠어요. 옥자가 말했다기보다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준호는 삽을 깊이 눌러 묘목이 뿌리 내릴 자리를 넓혀 주었죠. 흙 속에서 작은 돌이 하나 툭 굴러 나왔습니다. 다은이 그 돌을 주워들고 양손으로 꼭 감싸며 조용히 옆으로 옮겼어요. 묘목이 자리를 잡자 옥자가 작은 흙을 손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온도가 기묘하게 안정감 있게 느껴졌죠. 다은이 물뿌리개를 조심스레 기울였습니다. 투둑, 투둑. 물이 흙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어요. 그 소리가 병원 마당의 아침 공기 속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봄 되면 꽃이 필 겁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목의 가지 끝을 조금 길게 바라봤죠. 햇살이 잔잔하게 닿아 있었고 그 아래서 가지가 아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의 말투는 밝았지만 어른 눈치를 살짝 보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옥자는 그 말에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부드럽게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함께 병원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미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구내식당은 저녁 준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판들이 포개진 소리만 작게 들렸고 먼저 온 직원 한두 명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옥자는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처음으로 둘이 아닌 셋의 간격을 만들어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어오며 나는 둔탁한 마찰음이 테이블 밑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다은은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며 제잘되지 않고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또렷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딱 한 번 울린 금속의 가벼운 부딪힘. 준호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었습니다. 뚜껑이 포개지는 소리가 탁 하고 짧게 울렸죠. 옥자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었다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끼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떨림을 본 다은이 자기 쪽으로 국그릇을 슬며시 끌어당겼습니다.
멋쩍거나 설명하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사람 사이에 놓인 뜨거운 김과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저 천천히 오갔어요. 식판에 밥이 닿는 소리, 국물 떠올리는 소리, 다은이 젓가락을 들었다 놓는 작은 기척. 그 모든 소리가 1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시간들을 느리게 이어 붙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은이 선풍기 옆에 놓인 종이컵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벚나무 보러 가요. 옥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죠. 준호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려다 살짝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옥자가 대신 다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죠. 다은은 그 손길을 느끼고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식당 창가로 어둑한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 사람의 실루엣은 서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가족이다. 이제부터 함께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따뜻한 국물에 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느린 움직임, 그 조용한 저녁의 소리들이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이어 붙여진 하루의 끝, 그날의 식탁은 말없이 완성된 새로운 가족의 얼굴을 그저 자연스럽게 품고 있었습니다.